안녕하세요. 한양대학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서아시아에서 이슬람이 어떻게 창시되었고 이것이 중세 유럽이 암흑의 시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천년 왕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과 학문의 절정기를 이룰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끼쳤던 영향은 뭔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산조 페르시아와 동로마 제국의 오랜 갈등과 전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유프라테스강을 경계로 사산조 페르시아와 비잔틴 제국이 300년 전쟁하는 그 과정에서 민생 수탈이 최극성기에 도달했고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남쪽 메카에서 이슬람 집단이 등장해서 북상하게 됩니다. 북상하면서 서쪽에 있는 동로마 제국을 툭 칩니다. 한꺼번에 케오패당합니다. 그 이유는 300년간 약탈, 수탈에 신음하던 민중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겨우 전쟁이란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동로마 제국이 거의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카를 버리고 최초의 아랍 왕조의 수도가 바로 다마스커스입니다. 당시 다마스커스는 비잔틴 제국의 아시아 수도였습니다. 여기서 80년 도읍합니다. 이게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사산조 페르시아와 세 차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이 대제국 사산조 페르시아가 남쪽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이 아랍의 군사가 이길 수 없는 제국입니다. 그래도 1차, 2차, 3차 대전을 치르면서 하나하나 사산조 페르시아가 무너집니다. 아니 오른팔이 적에게 내통하고 왼팔이 내통하고 민중들이 이제 적에 내통하면서 이 대제국이 드디어 650년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와 관련됐던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야즈드게르드 3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아랍 군대가 새로운 세력으로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결국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자인 피루즈를 부릅니다. 그래서 처절한 유훈을 남깁니다. 내가 조국을 지키다 결사항전할 테니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조상의 고토를 회복하라 하는 유언을 남기고 그 페르시아 왕자와 왕실 일행을 중국 당나라에 피신시킵니다. 중국 당나라와 파르티아는 사산조 페르시아는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당나라가 그걸 받아주고 관직을 주면서 잘 보호해 줍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651년에 중국 당나라 고종 황제와 새로운 슈퍼파워인 아랍 제국 사이에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됩니다. 우리 시진핑 중국 주석이 1대1로 들어보셨죠? 1대1로 하면서 전 아프리카까지 중국 세력을 펼쳐가고 있을 때 바로 651년 아랍과 중국 사이의 그 외교관계를 1400년 만에 다시 복원하자 뭐 이런 슬로건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중국과 아랍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겁니다. 외교관계가 수립되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적국의 왕실 가족을 보호해주기가 힘들잖아요. 민감하잖아요. 이제는 어렵다.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뭐 적당한 노잣돈을 줘서 쫓아냅니다. 여기까지는 중국 당나라 역사와 이슬람 역사에 기록된 명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조정에서 쫓겨난 이후에 역사에서 그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 페르시아 왕자 일행이 쿠시나메라고 하는 고대 페르시아 서사시에서 신라에 등장하는 겁니다. 저희들 660년에서 680년 사이로 우리 학계가 좁혀놨는데 660년 어떤 상황인가요? 바로 신라가 고구려 백제와 함께 치열한 삼국통일을 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그 당시 사산조 페르시아는 동로마 제국과 300년 전쟁하면서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과 무기, 국제 전략을 가지고 있던 브레인 탱커잖아요. 신라왕이 이런 브레인들을 필요했겠죠. 망명을 받아주고 가야에서 만든 강철을 가지고 신무기 기술을 가르쳐주고 화랑도에게 군사 기법도 가르쳐주고 폴로 경기도 가르쳐줍니다. 근데 재밌게도 삼국사기에 보면요. 화랑이 격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격구가 바로 폴로거든요. 폴로는 페르시아의 로얄 스포츠입니다. 왕실 스포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학계가 화랑의 격구 폴로는 중국 당나라에서 배워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페르시아 왕자 일행이 직접 와서 화랑도를 가르쳤으면 우리가 직접 배웠다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삼국통일에 혁혁한 공적을 세우고 통일 이후에 신라 공주와 결혼합니다.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세기말적 사랑이죠.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안착해 살다가 고토를 회복하라는 부왕의 처절한 이훈이 있잖아요. 꿈속에 부왕이 나타나서 너 뭐하고 있느냐? 조국을 잊고 깜짝 놀라서 신라왕을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신라왕이 간청을 받아줘서 배를 줍니다. 배를 타고 신라공주를 데리고 동남아시아, 인도양 남부 걸프를 통해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아랍이 워낙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고토 회복에는 실패했지만 카스피의 동쪽에 아모리라는 조그만 산악지대에서 은둔 왕국을 세우고 신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신라의 기후, 지리, 산물, 궁중의례, 궁중음식, 인문지식에 대한 이것이 2009년 저희 학계에서 대형 박물관 희귀문서실에서 거의 기적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12년간 영국, 미국, 이란, 한국 네 나라 학자들이 공동 해독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게 완역됐습니다. 한 820쪽 중에서 500쪽가량의 이제 신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내년쯤 되면 아마 우리말로도 번역되면 우리 고대사를 다시 손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공백들을 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입니다. 다만 이것이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구전서사시를 체록한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신화와 전승인지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학계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역사적 사실과 신화를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이제 우리의 몫이지만 그것만 보더라도 사산조 페르시아와 우리 한반도 사이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록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르티아와 사산조 페르시아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기록과 지금까지 우리가 발굴됐던 이 고고학적 유물 민속 자료를 결합해보면 아주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98호분 경주 황남대총이죠. 여기서 25점 가까운 유리 제품에서 상당한 페르시아 유리가 발견됐다고 우리가 공부했고 또 황남대총 북분에서 발견됐던 보물 627호 이런 은그릇이 발견됐는데 은그릇에 조각된 모양을 보니까 이 페르시아 아나히타 여신의 그런 이미지가 여기 조각돼 있고 또 여러분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성골, 진골, 육tuk분 상청사회에서 카페트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구등, 탑등이라는 어려운 용어인데 우리 실크로드의 대석학이신 정술 선생님께서 이것은 페르시아 카페트의 다름 아니다라는 이런 연구를 해주셔서 그것이 이제 카페트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 수입했던 카페트는 페르시아 카페트 이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여러분 이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경주 월성에서 6세기경 페르시아형을 가진 터번을 쓴 토용 이게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 발굴돼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터번에 얼굴하고 입과 눈만 나와 있는데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는 페르시아나 이란 아랍 사람들이 쓰던 터번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경주 박물관 뜰에 있는 사자, 석등, 에수와 마찬가지로 입수 상조문이라고 합니다. 입수, 가운데 나무가 서 있고 쌍조, 양쪽에 두 새가 대칭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미술사에서 입수 상조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페르시아의 전형적인 문양입니다. 이게 신라 영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수학여행 그리고 경주 여행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보는 괴능이라고도 하죠. 경주 원성왕릉을 지키는 수호신상 무인석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위구르인이다, 아랍인이다, 서양인이다, 소고덴이다, 페르시아인이다 다양한 논문과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페르시아 인물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확대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위에 확실히 모자 썼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 유물 보실 때 유적지나 또는 박물관에 가서 앞만 보지 마시고 옆이나 뒤로 보시면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보물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그 원성왕릉의 무인석상의 뒤를 보십시오. 딱 터번하고 딱 묶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터번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고고학적 유물이나 이런 삼국사기의 기록들만으로 정황정거로 교류나 인적 왕래가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쿠시나메 같은 기록이 보태짐으로써 이런 교류가 더 명확하게 또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최근에 뭐 경북대학 대구 경북대학 박물관장을 하시는 박전수 교수님께서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 페르시아의 보드게임 이걸 우리가 쌍육이라고 합니다. 쌍육이라는 것은 6이 6개 있다. 주사위 놀이입니다. 주사위가 6개잖아요. 주사위 2개를 던져가지고 말을 이동해가 이걸 쌍육 게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백가문인데 이게 페르시아의 게임인데 이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중국까지 왔다는 건 아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니 조선시기 후기까지도 이 더블 6개 주사위를 가지고 놀이하는 상육 게임이 있었다는 게 화첩이나 기록이나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의 이 2개의 주사위라는 상육 게임이 우리나라까지도 전파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제 정황 증거로 봐서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 이후부터 한반도 사이에는 거의 동시 패션 시대를 살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슬람 세력이 메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사산조 페르시아도 무너뜨리면서 이제 그 다마스커스에서 80년 도읍하고 사산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두 번째 수도를 오리엔트의 중심지인 바그다드에 도읍합니다. 이 바그다드에서 500년 도읍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바스 제국, 이슬람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1258년 징기스칸이 망할 때까지 500년 제국입니다. 그러면 동로마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를 동시에 무너뜨려서 그 후 1000년 동안 이슬람 세계에 범접할 정치 세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슬람 천년 왕국이고 중세 유럽이 암흑의 시기에 빠져 있을 때 세계 최고의 과학과 문화와 예술의 절정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인류 최초로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그리스 로마가 축적되어 있는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고 또 사산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바그다드에 도읍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에 축적되어 있는 5000년의 오리엔트 문명을 동시에 끌어안는 인류 최초의 종합 문명 용광로를 가동합니다. 이게 이슬람의 성공 요인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이제 이슬람의 성공 요인이고 1세기 만에 세 대륙을 석권합니다.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서 711년에 732년에 프랑스 파리까지 가고 그게 이제 서쪽 한교선입니다.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실크로드 1번 물류 고속도로를 차지하면서 종횡무진으로 동쪽으로 진격해 갑니다. 750년경 중국에는 당나라가 천하 통일합니다. 이걸 우리가 성당시대라고 합니다. 당나라가 가장 번성할 때 당나라도 중원에 갇혀 있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어마어마한 실크로드 1번 물류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것도 당나라도 서쪽으로 진출합니다. 그 서역 경영의 총책임자가 여러분 익히 들었던 고구려 출신의 고선지 장군입니다. 당나라의 서역 경영을 책임지는 사령관 고선지 장군과 또 동방 진출을 꾀하는 이슬람 군대 사이가 서로 동진서진하면서 지금의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접경에 있는 탈라스에서 맞부닥칩니다. 751년입니다. 여기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어떻게 되나요? 중국 군대가 참패합니다. 고선지 장군이. 여기서 15,000명의 포로가 생포돼서 이슬람 군대에 의해서 바그다드로 끌려갑니다. 그때는 상비군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징용병이잖아요. 그래서 15,000명의 포로 속에는 온갖 기술자, 장인들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그 15,000명의 포로에 의해서 중국의 비단 직조 기술과 나침판, 화약 기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지공이 섞였기 때문에 중국 종이 기술이 이슬람 세계에 전해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를 썼고 갈대 속을 잘라서 만든 그리고 이슬람과 중앙아시아에서는 양피지를 썼습니다. 양 가죽을 무두질해서 쓰는 거죠. 근데 중국 종이는 여러분 우리가 민속촌이나 실험해 봤지만 그냥 나무 줄기나 이걸 껍질을 가지고 갈아서 척가면 한 장 나오고 척가면 한 장 나오고 얇고 질기고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가볍고 이동하기 쉽고 벌레가 타지 않는 이게 소위 말하는 종이혁명이고 바로 지식혁명이잖아요. 이 중국 종이가 이슬람 세계에 도입되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모든 전통이 종이에 필사됩니다. 이 200년 동안에 300만 권이 되는 책이 필사되고 그 필사본이 지금 이슬람 세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필사본 속에 지금까지 18명의 아랍 학자가 쓴 23권의 필사본에서 지리서, 역사서, 백과사전에서 신라, 고려, 조선 초기에 대한 기록이 발굴돼서 우리 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천년제국의 기본적 특징은 그 당대 지구상에서 존재하던 모든 지역이나 정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합니다. DB. 그래서 제국이니까 신라, 고려에 대한 코리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연결고리를 메꿔줄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이슬람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중국 당나라까지 무너뜨렸으니까 세상의 이슬람 세력에 감히 고개를 맞들고 대적할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 당나라까지 무너지면서 중앙아시아가 이슬람 세계로 넘어갑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서쪽에 아제르바이잔, 남쪽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금 다 이슬람 세계로 남아있잖아요. 바로 그 시기에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의 사유주의 침략을 받았지만 한 나라도 사유주의나 다른 종교를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적어도 1200년 이상의 깊은 이슬람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세계는 랜드 문화권과 스탄 문화권입니다. 유럽은 랜드잖아요. 잉글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이슬람권에서는 스탄입니다. 스탄이라는 것은 이란 말로 땅이란 뜻입니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인의 땅,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닌의 땅. 금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중앙아시아 전역이 탈라스 전쟁 패배로 이슬람화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이해가 됐고 동로마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 당나라까지 무너지면서
팽창했는데 전쟁으로 의한 팽창은 역사에서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 50년 동안 세계 제국이고 티무르도 100여 년, 아틸라도, 알렉산드로스도. 그러나 천년 제국이라는 것은 총칼의 정복만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교한 시스템, 역참제도, 조세제도, 리더십, 어떤 국가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작동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가버넌스라 그럽니다. 그럼 이슬람 제국이 천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어떤 가버넌스, 통치 시스템의 배경은 뭔가? 이게 많은 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성공 요인의 첫 번째 요소는 토지 공개념 제도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체계적으로 토지 공개념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정복하기 때문에 비옥한 땅은 많았잖아요. 어떤 땅이든지 마음 놓고 경작해 먹어라. 그 대신 카라지라고 하는 약 30%의 토지세를 내는 조건으로 사유재산이 인정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전 300년 동안은 사산족 페르시아와 비잔틴이 전쟁하면서 약탈, 수탈을 경험했고 아무리 숨겨놔도 빼앗기는 이런 민생 수탈의 삶을 살아왔던 주민들이 일정한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이슬람의 성공 요인의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형이상학적 이념이나 종교적 가치, 삶의 질, 복지라는 것이 생존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되고 내일 죽지 않고 오늘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바탕 위에서 어떤 삶의 질, 복지, 이념, 종교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알파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에게는 지저야라고 하는 약 10%의 주민세를 추가로 면제해 줬습니다. 개종할까요? 안 할까요? 대량 개종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슬람의 성공 요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확고한 자기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의 개종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전 그 민생 수탈과 약탈의 시기에도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지켜왔던 확고한 일신교 신자들이 훨씬 가벼운 조건에서 굳이 신앙을 버릴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유대인 공동체를 우리가 게토라 그럽니다. 게토가 이스탄불, 모로코, 또 레바논 일부에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2천만 명이 넘는 아랍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아랍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1,000만 가까운, 물론 로마 가톨릭과는 이제 정통에서는 좀 다른 그런 뭐 혼이 이단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이제 동방 정교와 그리스 정교, 시리아 정교, 아르메니아 정교, 또 안티오코스, 알렉산드리아 이런 쪽에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년 제국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리더십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선의 그 뛰어남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세종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듯이 무하마드의 리더십을 조금은 부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20억이라는 인구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한 종교의 창시자의 무하마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알고 있는 그 편린적 지식조차도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베트남 스님인가요? 탄니탄 스님의 명상록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달라일라마 어록도 읽어봤습니다. 또 대학 다닐 때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은 잘 기억 안 납니다만 자라투스트라는 조라스트교의 이라는 표현이 자라투스트라입니다. 또 칼릴 지브란의 명상록도 읽어봤습니다. 칼릴 지브란은 레바논 출신의 명상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렇게 지구촌 4분의 1 사람들이 애틋하게 존경하는 무하마드에 대해서 우리가
한 줄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은 좀 균형에 맞지 않다. 사회적 수혜가 없으니까 책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무하마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인 책을 읽었는데 중동 역사학자로 잘 알려진 마이클 하트가 최근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100대 성인을 이제 랭킹화 했는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무하마드를 1등으로 올려놨어요. 그 사람의 기준에 의하면 2등이 뉴턴, 3등이 예수 그리스도, 4등이 부처님, 5등이 공자, 6등이 사도 바울, 그다음에 7등이 종이를 발명한 체리온, 8등이 인세스리 구텐베르크, 9등이 신대륙의 콜럼버스, 10등이 아인슈타인. 물론 뭐 자기 기준이겠죠. 근데 왜 이 사람이 무하마드를 1등으로 올려놨을까? 이례적이잖아요. 물론 이슬람권에서 나온 사례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너무나 또 자기 성인이니까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보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이제 중동 학자가 쓰신 겁니다. 그 사람이 정의는 이랬습니다. 기준은 인류 역사상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인 지도력과 시큘러 리더, 통치 지도력을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인물이 무하마드였다. 그래서 1등으로 올려놨습니다.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훌륭했지만 국가를 실제로 통치해본 경험은 없잖아요. 영적인 리더로 살아남았죠. 근데 무하마드는 한 종교의 창시자로 영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메디나 시대 때 이상 국가의 통치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이 IS 같은 테러 조직들이 입만 열면 무하마드 시대의 이상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런 레토릭을 쓰는 것도 이 배경입니다. 어쨌거나 이 무하마드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습니다. 돌아가실 때 파티마라는 딸 하나 남기고 죽습니다. 이 철저한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승계가 안 되잖아요. 유일한 직계 북의 혈통이 자기 사촌 남동생 알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과 결혼시켜요. 지금도 아랍에서는 사촌 결혼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리가 이제 유일한 북의 혈통인과 동시에 사위가 되니까 무하마드가 죽고 나서 당연히 알리가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후계자가 못 됩니다. 당시 아랍의 부족 전통에 따라서 무하마드의 절친이었던 아부바크르, 우마르, 오스만이 차례로 후계자가 됩니다. 이 후계자를 우리가 칼리프라 그래요. 칼리프는 정치와 종교를 결합한 초월적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알리가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656년에 네 번째 겨우 칼리프 후계자가 됩니다. 근데 5년도 안 돼서 661년에 반대파이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뭐 미쳐버려요. 아니 유일한 예언자의 직계 혈통이 네 번째 후계자가 된 것도 못마땅한데 이렇게 잔혹하게 죽여 너놈들하고는 한 하늘에서 같은 종교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하마드와 알리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메카와 메디나를 떠나서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쪽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게 시아파가 됩니다. 메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잔존파고 주리오, 정통이요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게 순위파입니다. 16세기에 이란의 사파비 제국이 시아파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덩치가 크니까 지금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 역할을 하는 거고 메카를 지금 사우디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우디가 지금 순위파의 종주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순위파 시아파라는 게 종교 논쟁으로 떨어졌나요? 죽고 죽이는 트라우마, 원환, 복수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순위 시아파를 종파 간 갈등으로 이해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은 지금 철전지 원수처럼 떨어져서 사우디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란도 아랍을 버리고 지금 러시아, 중국과 미래를 논의하는 그런 이제 국제관계도 이런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면은 왜 오늘날 사우디와 이란이 그렇게 철전지 원수가 되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사산조 페르시아와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천하 통일했던 이슬람 제국이 과연 인류에게 어떤 영향과 문화적 공헌을 했을까? 뭐 실체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미 9세기에 이슬람 제국의 중심 수도였는 바그다드에 바이툴 히크마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종합대학을 만듭니다. 바이툴 히크마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지혜의 집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최근에는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또 뭐 다양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이제 반가웠는데요. 전공자로서. 이 바이툴 히크마라는 이 대학에서는 뭘 주로 가르치나 하면 그리스 로마 학문을 가르칩니다. 놀랍죠? 주로 이제 프톨레미어의 천체학이나 알구라즈미의 대수학, 연산학, 또 아부 마샤르의 천문학, 알파르가니의 점성학, 특히 수학의 제로의 개념이 여기서 가르치고, 의학에서는 여러분 잘 알려졌던 히포크라테스 그리스 의사였죠. 그 다음에 로마의 의사였던 갈렌의 의학서가 연구되고, 그 다음에 13세기 이후로 유럽 의학사의 불멸의 금자탑인 아비켄나, 아랍어 이름은 이븐 시나입니다. 이분의 캐논이라고 하는 의학서가 번역돼서 중세 말까지 유럽 의과대학의 기본 텍스트로 사용합니다.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플라톤 철학이 훨씬 정교하게 연구되고 업데이트됩니다. 아랍학자 알킨디와 알파라비, 또 스페인에 있던 안달루시아에 있던 이븐 루스드 같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유럽에 전해줘서 이것이 나중에 유럽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단단한 지식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툴 히크마 지혜의 집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버렸던 그리스 로마 학문을 번역하고 업데이트해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당시 왜 그럼 유럽은 그리스 로마의 학문적 전통과 그 이성적 접근, 이 과학의 결실을 무시했을까? 아시다시피 중세는 신의 목소리만 존재하고 인간의 과학적 접근이나 이성적 분석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오만 불순한 행위로 억눌렸죠. 그 당시 이슬람은 이 과학과 이성적 접근은 신이 만들어 놓았던 이 오묘한 질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신자들의 의무, 또 신학의 하부구조로 허용했던 겁니다. 이런 인식론의 차이가 중세 암흑의 시기와 세계 최고의 학문의 번성을 가졌던 이슬람 세계를 갈라놓았던 근원적인 인식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오만불순한 위협으로 보는 인식과 과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신이 만들어 놨던 우주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 의무다. 공부는 종교적 의무라는 거죠. 이런 인식론의 차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로 거듭났다. 그 과정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되면서 그게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지식 창고가 이슬람 세계에 들어가면서 이슬람 학문이 발전하게 되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이슬람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책을 분석하고 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의 저작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우주 만물은 단일 유기체이다.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의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데 바로 그 존재에서 만물이 발전해 나왔고 결국에는 그 존재로 되돌아간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근데 여기서 그 존재를 절대자 신으로 딱 환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알라가 되는 거니까 완벽한 이슬람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단일 유계치이고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돌아가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에서 만물이 생성해 나왔고 결국에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플로티누스의 저작에서 이슬람의 신학이 어떤 철학적인 논리로 증명될 수 있다는 이슬람 철학의 희망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슬람 학문이 발전하게 됐던 이념적 근거가 됩니다. 플로티누스를 연구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그걸 거슬러 오라니까 플라톤이 나오고, 그걸 거슬러 오니까 소크라테스가 나오니까 그리스 철학 전반으로 이슬람 과학이 이제 확산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바그다드에서 그래서 9세기 내지 10세기에 유럽의 르네상스보다 500년 앞서서 아랍의 르네상스를 이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르네상스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10세기 바그다드의 르네상스가 이제 스페인 톨레도를 통해서 로마와 피렌체로 흘러들어가고, 또 티무르에서 중앙아시아의 르네상스를 만들고 14세기 또 남쪽으로 와서 무굴 제국의 르네상스가 이때 만들어진 거 여러분 아시는 타지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나라 명나라를 거쳐서 조선의 르네상스도 이어진다. 학문적, 문화적 황금기죠. 이것이 이슬람이 781년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의, 그걸 안달루시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톨레도에서 제로노미스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번역소가 있었습니다. 톨레도 대성당 옆에. 그래서 아랍어로 번역된 지적 교실들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이게 유럽에 전해짐으로써 유럽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단단한 지식 운동력이 됩니다. 갈릴레이가 16세기 사람입니다. 지구는 둥글다고 하면서 파문당할 위기에 처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배를 타고 수평선으로 나아가면 수평선 끝에서 폭포처럼 떨어져서 지옥의 심연에 틀어박힌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갑자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들이 나타나서 지금 눈으로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과 예술과 인체학, 해부학, 회화가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잖아요. 저희들처럼 문화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유럽의 르네상스가 가능했던 그 지식의 하부 구조가 세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유럽의 르네상스를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 1000년간 세계 최고의 학문과 지식의 하부 구조가 구축되어 있었던 이슬람 과학과 예술적 문화적 전통을 설명하지 않고 유럽의 르네상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말이죠. 그래서 유럽의 르네상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이전 이슬람 과학과 문화적 성취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세계 제국으로서 신라에 대한 대목도 이때 체계화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12세기 이드리스라고 하는 한 학자가 해도를 그려놨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큰 대륙이 중국이고요. 위쪽에 있는, 남에서 북으로 봤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이 인도고, 왼쪽 보면 서쪽에 있는 6개의 섬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 신라입니다. 자세히 보면 글자가 판독이 됩니다. 판독이 되면 알 신라라고 판독됩니다. 알은 나라임에 붙인 정관사 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라라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리아를 기록한 세계 최초의 지도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신라를 이제 묘사한 지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세계 제국으로서 기본적 지식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이웃하고 있는 유럽에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르네상스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지만 유럽의 르네상스 이전에 아시아의 르네상스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게 500년 전에 바그다드의 르네상스고, 그것이 스페인의 톨레도에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바그다드의 아랍의 르네상스가 실크도를 타내서 14세기 중앙아시아 티무르의 르네상스를 만듭니다. 이게 티무르 시대 중앙아시아의 르네상스가 유럽의 르네상스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것이 원나라 명나라를 거쳐서 조선 초기 세종의 르네상스로 이어집니다. 세종시대의 르네상스가 유럽의 르네상스보다 훨씬 빠릅니다. 중앙아시아의 티무르의 르네상스가 남쪽으로 가서 인도 무굴 제국의 르네상스로 이어집니다. 왜? 티무르 제국의 마지막 왕자가 권력 투쟁에 권력을 뺏기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인도 무굴 제국의 창시자가 됩니다. 티무르 제국의 마지막 왕조가 내려가서 무굴 제국의 창시자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중앙아시아의 티무르나
타지마할로 유명한 인도 제국의 무굴 제국이 연결된다고 가르치지도 않고 여러분 상상도 못 하셨잖아요. 같은 종족, 같은 문화, 같은 종교가 내려갔던 그러니까 역사와 문화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런 20세기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제국주의의 어떤 디바이드 앤 컨트롤에 의해서 국경이 만들어지고 네 나라 내 나라 지금 싸우고 있지만 역사와 문화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계사를 관통할 때 하나의 문화적 흐름, 그런 통찰력으로 바라보는 그런 면에서 오스만 제국과 이란, 중앙아시아, 인도 사이에는 커다란 문화의 통합으로 보고 그 문화가 우리 역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세종시대 과학기기, 혼천이, 해시계 이런 것들이 이슬람 과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지금 과학사 쪽에서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가 쓰는 음력의 기초가 칠정산 외편입니다. 조선 500년 가장 뛰어난 역법인데 이거는 바로 이슬람 역법의 원리에 조선식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서 완성한 게 칠정산 외편입니다. 이슬람의 과학적 원리에 천문학의 원리에 중국적 데이터베이스를 넣은 게 수시력입니다. 바로 이제 정인지가 중심이 돼서 완비됐던 칠정산 외편은 조선 500년 최고의 역법이었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 역법과 천문학의 하드웨어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깊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유럽의 르네상스를 우리가 무시하고 배우지 말자. 그는 굉장히 저급한 논리입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대단하고 중세 어떤 신중심의 권위주의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꾸면서 여기서 과학의 대항해 시대, 종교개혁, 르네상스라고 놀라운 예술적 변형을 통해서 이것이 과학의 시대를 통해서 유럽이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 문화적 동기가 됐다는 면에서 우리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겠지만 유럽의 르네상스와 동시대 또 이런 시대 아시아의 르네상스가 같은 수준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함께 꽃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시아고 우리나라도 아시아의 중요한 일부분임에서도 우리가 성취했던 명확한 역사적 결과와 그 예술적 문화적 향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뭐 그런 면에서 이 두 문명을 연결해주는 이제 중동 역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강의 제목도 중동 본색이라고 붙였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 도표를 보면 이제 유럽도 이런 사실을 지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타니카 사진을 보면 이제 서유럽과 시칠리아와 헬레니즘 문화가 이게 톨레도나 고르도바나 카이로나 바그다드로부터 문명을 받아서 꽃피웠다는 것을 이렇게 도표로 설명하는데 아직도 유럽 중심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아에 이게 문화적 크기가 훨씬 크고 유럽에 가서 좀 적게 그렸으면 우리 마음에 좋겠는데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은 것은 조그맣게 그려놓고 그걸 받아서 자기들은 이렇게 키웠다고 이것도 아주 못된 서양 중심주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아랍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위에 보시는 게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걸 인도 수학을 가져다가 발전시켜서 아랍이 유럽에 전해졌으니까 이 수학적 업적을 아랍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중세 때 화려했던 이슬람 문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쳤을까? 한 페이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굉장히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수준, 아침에 일찍 가서 샤워를 하고 같은 타월로 몸을 닦고는 오렌지 한 개와 키비아를 올린 샌드위치, 커피 한 잔하고 출근했다. 밤에 퇴근해서는 무슬림 파자마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서 연금술사란 책을 읽었다. 알코올과 알칼리 같은 화학적 내용은 물론 철학, 천문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책이었다.
여기서 오른쪽에 영어로 표현된 단어들의 어원이 다 이슬람 용어입니다. 대부분 아랍어고 일부 페르시아어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마신 커피 아랍어입니다. 인류가 커피를 음료로 처음 먹기 시작한 것도 아랍이고 이걸 카페 문화를 만들어서 유럽에 전해진 것도 이스탄불 중동입니다. 근데 커피야말로 우리는 유럽 문화의 아이콘처럼 우리에 박혀 있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합니다. AI 시대 다 난리죠. 해야겠죠. AI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빅데이터고 빅데이터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가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알파고가 이세돌 바둑 이기면서 알고리즘 모르는 국민이 없잖아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아랍어입니다. 바로 9세기 이슬람 수학자 이름입니다. 알고라즘이란 분이 이 연산법을 발명했어요. 알고라즘이가 발명했다고 알고리즘이 됐습니다. 사람 이름이 학문 명칭이 됐습니다. 바로 이분이 했던 또 다른 업적이 엘지브라 알고 계시죠? 대수학이잖아요. 같은 분의 업적입니다. 1000년 전에 완벽한 법칙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게 없으면 오늘 4차 산업혁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0년 전에 이슬람 과학과 학문적 전통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문 용어만 볼게요. 영어로 읽어볼게요. 천문학, 애스트로노미, 화학, 케미스트리, 점성학, 애스트롤로지, 연금술, 알케미, 대수학, 엘지브라, 연산법, 알고리즘, 물리학, 피직스 이게 다 알아봅니다. 지금 현대 학문에서 이것 빼면 뭐 있나요? 이게 유럽에 전해져서 유럽의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을 이루고 이게 업데이트해서 유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유럽 과학혁명의 스승과 어머니 역할을 했던 이슬람 전통과 과학과 문화적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1970년 우리가 중동에 진출하면서 건설, 두 차례 오일쇼크를 경험하면서 석유, 또 2000년대 와서 알카에다나 IS 같은 이 범죄 집단이 저지르는 테러, 건설 석유 테러라는 세계의 20세기적인 현상학적 모습으로만 우리가 중동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지는 않았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지구촌 4분의 1을 우리가 프렌들리하게 진정한 글로벌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만들어놨던 천년의 깊은 인문학적 하부구조도 동시에 바라보는 이것이 글로벌 전략이고 우리의 이제 균형 감각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잖아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한국이고 조선시대는 조선인이고 또 신라인데 유럽 사람들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을까? 바로 고려시대 이슬람 상인들이 와서 고려를 이슬람 상인을 통해서 유럽에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코리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중간 문명인 이슬람 상인들이 전해줬던 역할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전해줬다고 유럽 사람들 아라비아의 숫자라고 하듯이 그 사람들이 전해줬던 코리아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서양과 또 중국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그 틀 속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해왔다면 그걸 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는 소중한 가치로 그대로 두면서도 두 세계를 연결했던 연결고리를 더 부각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적 문화를 더 정확하게 더 자부심 있게 찾아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6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day when I came home at lunchtime, I heard a funny noise. Went out to the backyard to find out if it was one of those runny boys.